기반 시설 계획을 배우려고 하는데, 기반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 시설 계획이 있고, 공간 시설 계획이 있고, 유통 공급 시설이 있고, 공공 문화체육 시설이 있고, 방제 시설이 있고, 보건 위생 시설이 있고, 환경 기초 시설이 있죠. 뭐 요 분류대로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기반 시설의 정의는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및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에 필요로 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죠. 사회간접자본 SOC, 여러분 요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C 기반산업시설, 소셜 오버핸드 캐피탈, 도로, 항만, 철도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죠. 지금 도로나 철도, 특히 광역 고속철도망을 많이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있죠. 국가에서. 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수도를 하려면 우리가 정수 시설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녹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되겠죠. 물론 시장이나 이런 것도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이제 분류를 하면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1항에 나와 있죠. 교통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험 검사 시설, 자동차 및 운전 기계 학원 등이 들어가고요. 공간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들어가고요. 유통 공급은 유통 업무 시설, 수도, 전기 공급 설비 시설, 가스 공급 설비 시설,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공동구는 이렇게 지하에 매립해 가지고 가스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게 공동구죠.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시설 설비, 열거울 공급 설비 등이 들어가고요. 공공 문화체육 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업, 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갑니다. 방제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류지, 방화시설, 방풍설비시설, 방수설비시설, 사방설비, 방조설비가 들어가죠. 사방설비는 그 흙이 안 무너지게 어떻게 이 물길에 따라서 이 유류나 이런 것들이 안 쓸려 내려오게 하는 걸 사방 설비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건 위생 시설에는 화장장, 공동묘지 및 낙골 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그다음에 종합의료 시설이 들어가고요. 환경 기초 시설에는 하수,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등이 들어갑니다. 물리적 특성에 기반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주변 요소에 의존하는 시설들 있죠. 우리가 광역적으로 입지하고 또는 뭐 그것들이 필수적으로 뭔가를
이제 연계 투입돼야 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것들. 이거는 우리가 뭐 시군구에 뭐 하나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면 서울시에 한 두 개 정도 두고 이런 것들을 처리 시설을 갖죠. 지역 연결형 시설, 시설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역 간의 연결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들, 도로, 상수도, 철도 등 있고요. 기능 지역 연결 시설들은 시설이 물리적 형태가 지역 간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설 수행의 기능 또는 제공 서비스가 타 지역과 연계되는 시설로 자동차 정류장, 항만, 도매시장, 유통 업무 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입지 제한 시설에는 주변 지역의 부정 영향을 초래하거나 입지가 극히 제한되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쓰레기 처리장, 공동묘지, 화장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기반 규모의 의존형 시설. 아, 여기 잠깐 틀렸네요. 띄어쓰기가. 의존형 시설입니다. 일정 규모의 서비스 면적을 뭐 인계 구간이 요구되는 시설이죠. 크게 보면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운동장이 그 예입니다. 기반시설의 특성은 시장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공공성과 외부 경제성이 크므로 시설의 입지 연결이나 시설 관리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도매시장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요거보다 뭐 좀 더 그 쉬운 교통시설 중에 고속버스 터미널 어떨까요? 이제 공공성이 크니까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뽑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고 그것에 맞는 옆에 붙어 있는 시설들을 관리해 줌으로써 뭐 이제 유지되긴 하지만 그 요번 같은 경우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놀러를 많이 안 가거나 이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급격하게 시장성이 악화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부담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거기에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최근 공공의 제한적 한계 기반 시설의 시장성 확대로 민간 투자 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SOC 사업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천안 쪽에서 광주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죠. 그게 민자고속도로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통행량이 예측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있다 없다를 만들어서 이제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을 나라에서 만들기 힘든 재정으로 있을 때 민간이 니네가 투자하면 우리가 몇 년간 통행량이 안 나온 국고 보조를 해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도로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제 많은 그 일정 통행량 이하로 나오면 국고 보조금에서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기반 시설에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 조성될 수 없거나 정상적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은 SOC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뭐 경부고속도로 닦듯이 확 밀어붙여서 닦기가 힘든 상황이죠.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제 좀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민자로 넘긴, 특히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외주를 줬죠. 그걸 만들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은 고고 내에서 지금의 시설 내에서 그 중축이나 뭐 노선이나 이런 것들 증설 시설의 투자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데모를 하고 있는데 민영화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분류, 배제성과 경합성에 의한 분류를 보면 이제 공익성, 비경합이라 그러죠. 사익성, 경합이라 그러고, 필수성과 선택성. 필수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들, 선택성은 배제 가능한 것들. 이제 A의 같은 경우 공익적이고 필수적인 거는 공공재를 해야 되는 게 옳죠. 이제 편익이나 사회 귀속성이 있어서 공공 부분에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조세를 통해서 서비스 부담을 하는 것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재, 공익적 선택 서비스로 편익이 주로 특정 지역에 귀속되므로 준공공 부분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죠. 문화시설이나 광장시설, 사익시설, 사익적 필수 서비스. 뭐 필수적인 서비스긴 하나 개인에게 귀속되어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 공급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응능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다. 이게 제일 그 많이 나오는 게 의료시설죠.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나오는 거고, 사익 선택적 서비스, 이거는 주차장,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비배제성이란 타인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이죠.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것,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 도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광장. 그 다음에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덜 소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수량적 제한이 없는 것, 돼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도로에는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직 기억나실 거죠. 주간선 도로는 시군구 내에 그 시군군 간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죠. 보조간선 도로는 주간선 도로와 집산도로를 연결시켜준 도로고, 집산도로는 근린주거의 교통을 보조간선 도로에서 연결하여 근린주거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고요. 국지도로는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죠. 특수도로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 자동차 이외의 교통으로 전혀 이제 쓰여지는 도로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등이 있죠. 여기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같이 돼 있는 게 우리가 보통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여객 터미널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화물은 약간 덤으로 되어 있는 거고, 화물 쪽을 보면 양재 쪽에 터미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공용 차고지는 각 영업 그 중장비로 등록된 차량들이 모여서 관리되는 차고지죠. 버스는 버스 차고지, 이런 식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여객 수요의 직접 지역으로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결정되고요. 화물 터미널은 공간구조, 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해서 유통을 원활할 수 있는 곳에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광장은 크게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이 있고요. 교통광장은 뭐 교차점광장, 역정광장, 주요 시설광장 등이 있는데, 역정광장 등이나 이런 것들은 요새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편이죠. 역사가 그 백화점을 끼고 발달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백화점 앞에 광장 시설이 아닌 뭐 판매 시설 위주나 뭐 이런 쪽 위주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역정 광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광장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청계 광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 우리가 매일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경관광장은 주민 휴식 오락, 경관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있는 광장이죠. 예, 보시면 뭐 한강 광장 등이 있고, 지하 광장은 지하 공간을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 처리, 이용자의 휴식 제공을 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부터 그 을지로 입구역 쪽까지 가다 보면 그 롯데백화점이랑 연결되는 그 백화점 주변 쪽이 이런 식으로 휴식 공간이 조성되면서 지하 광장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이용한 뭐 광장은 뭐 각 건물에 보면 그 하늘광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건물의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내줘서 그 시민들에게 내줘서 올라와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설 광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녹지 부분은 철도 주변에 시설 녹지가 있고요. 이거는 뭐 어쨌든 소음 등을 감소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철도 주변은 진동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 토사 붕괴나 침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둬서, 철도역 주변은 그래서 항상 옆이 넓죠. 그래서 30m 정도를 두어서 그쪽을 좀 여유폭을 두는 거죠. 고속도로 연변 시설 녹지, 예, 뭐 동일하게 나중에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뭐 그런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약간의 녹지 시설, 이것도 1차 목적은 소음 감소가 제일 크고요. 국도 연변 시설 녹지,
뭐 국도변에 이런 나중에 뭐 휴게소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목적으로 좀 폭을 둬서 넓게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나중에 어차피 확장해서 쓸 목적으로 여유분을 두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천연변 시설 녹지, 토사 유출 침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강에서 보면 한강 공원이 있죠. 그거를 두는 이유는 한강에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을 때 그 한강이 그 뒤쪽으로 범람하지 못하는 목적이 좀 크게 있습니다. 방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크죠. 그 다음에 공업단지 주변의 시설 녹지는 이제 공해 차단, 주변과 그런 걸 위해서 녹지 시설을 두고 뭐 그러는 편이 있습니다. 자, 시설 녹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희망공원, 소망공원 이런 식으로 두고 쭉 녹지를 쭉 연결해 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물이 흐르는 가운데에 이렇게 조금 옆에 녹지 시설을 만들어 두고 있고 요런 축들을 좀 만들어 두고 요런 것들을 뒀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여기는 보면 다 공업단지죠. 공업단지.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 종합터미널이 있고 여기는 녹지로 쭉 이렇게 둘러듭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이게 공업단지 주변에 시설 녹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도변 녹지도 될 수 있죠. 이쪽이 도로가 좀 국도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과 그 공업지역을 좀 분리할 때는 녹지시설을 두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이고요. 유원지의 소음권, 평원을 요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인근 토지 현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공공공지는 개정건축법 이전에 실시된 기준폭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출연하는 공공공지고요.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에 출연하는 공공공지도 있고 시장건설과 시가지 내에서 건축선을 지정함으로써 출연하는 공공공지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나 이런 걸 내주지 않고 있었죠. 저희는 그 다음에 벽면선을 지정으로 생기는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공지가 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건물을 셋백 시킨다 그러죠. 셋백 시킴으로써 이제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을 내주고 그만큼 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가 있겠죠. 시장의 도매 시장에는 C급 이상의 도시에 개설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를 구비한 일종의 도매 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소비권의 교통 연결을 이용한 철도역, 고속도로 및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에 접한 도시 주변의 유통시설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하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보면 내부순환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는 중부고속도로나 이쪽에서 연결돼 가지고 경부나 이런 것들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저것도 있죠. 그 도로망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역은 양재역,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역이 있죠. 참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두어서 뭐 우리가 주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있죠. 영업자 수는 최소한 10인 이상이고 건축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매장 면적은 건축 면적의 60% 이상이 돼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매시장은 상설, 노점, 간헐적, 주기적 시장으로 구분해요. 간헐적, 주기적 시장은 5일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상점가는 도시의 일정 지역에 다수 소매점이 쭉 나란히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로데오 거리, 가로수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소매상점은 잡화점, 보통 소매점, 전문점, 잡화균일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으로 구분을 하고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간격 유지가 필수겠죠. 그래야 서로 간에 경쟁이 좀 덜 치열하게 돼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뭐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상세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시장이겠습니다. 유통 업무 설비. 자,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개기지로 가능한 그 상호 효용에 닿을 수 있도록 전국 유통망과 물자 이동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내 물동량 증가와 수송 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해서 시설 확충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기능, 대규모 점포, 정기시장, 임시시장, 집배성 시설, 공동 집배송단지, 그 다음에 전문 상가단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시장, 그 집배송 설치, 공동 집배송 단지 이런 거는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죠. 쿠팡 물류 배송 센터 뭐 이런 곳,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동차 경매장 같은 것, 그 다음에 운송 하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화물 터미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용 공용 차고지, 화물 철도역, 화물 운송, 하역의 및 보관 시설, 항만법에 의한 하역 시설 등이 있고요. 저장 창고 기능은 창고, 야적지, 화물 적화 시설, 그 다음에 화물 적치용 건조물, 축산물 보관장, 그 다음에 자동차 출고장 등이 있죠. 우리 야적장 같은 경우 보면 가끔 부산 신항만 전체 계획도를 보면 철도와 연결된 컨테이너 부두 및 여기 뭐 계류장, 뭐 통관, 세관 등 이런 여러 가지 부수 시설이 다 연결돼 있죠. 부산항과 신항이 보이는데 신항 전면 계획도에서 이러한 유통시설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제 크게 됐을 이게 확장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도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의 수도 범위는 취수, 저수, 정수 및 배수시설, 전용 관로, 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밥은 굶어도 한 열흘 이상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한 3일 이상 못 먹으면 바로 탈수 현상으로 죽을 수 있죠. 그만큼 물 공급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상수 도급수는 인구 상주 인구의 120에서 150% 정도를 잡고 있고, 계획급수는 보통 15년에서 20년 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만큼 물의 전체적인 확보, 용량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급수율은 급수 내 총 인구에 대한 급수 1일 최대량은 연평균 1일 급수량의 1.5배로 정하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아리수 통합정보 시스템, 영상감시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 공급관리 시스템, 원격 감시 시스템, 수질 검사 시스템, 이렇게 통합 DB로 이용이 되어 지금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죠. 공동구, 전기, 전화, 전신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 난방관 등 공급하는 처리 시설이 2개 이상 수용되는 지하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빈번한 노면 굴토 방지를 위해서 교통이 원활화 및 도로의 하부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수도관 팔 때, 하수도관 팔 때, 그 다음에 또 뭐 전기선을 지중화할 때, 그 다음에 전화선, 통신선을 지중화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땅을 파기 시작하면 어디가 어디에 붙였는지 참 애매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공동역 5호선 지하철 공사 중에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폭발 사고도 한 번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 시설물이 여기저기에 묻혀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자 하는 시설이고요. 설비 갱신과 새로운 지하 설비 도입, 편의성 제공. 왜? 이곳은 공동구는 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그 공사 라인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옛날엔 일일이 땅을 파서 묻고 해야 되는데 여긴 뚜껑만 딱 열고 들어가서 라인을 끌고 들어가서 쭉쭉쭉 당기면 되니까요. 자동 관리가 가능하고 시설 유지 관리비가 절감된다. 이게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나중에 뭐 따로따로 묻어 놓으면 그쪽을 따로따로 굴착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기, 전화, 배선, 뭐 도시의 미관 향상을 가능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도로 밑에 묻어두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는 공동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밑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런 전기 설비는 요 옆이고요. 요 옆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고요. 요 노란 선은 이게 보통 우리가 설비 쪽 할 때 보면 노란 선은 가스관이죠.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차가운 물이 지나다닌 거고, 검정색은 오수가 지나다닌 곳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 선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뜨거운 물 지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전기 공급 시설은 발전, 송전, 배전,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댐수로, 저수지, 전선로, 통신 보안 시설이 다 되고요. 유리 저장 설비는 각 지역의 특수 지역으로 일정 유류 제품을 저장한 데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데가 지금 우리 일산 쪽에 얼마 전에 풍로 때문에 한번 되게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렇게 보이는 유류 창고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종합운동장이고요. 운동장은 주요 시설물 또는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근의 토지 현황을 고려하여서 일종 전용 주거지나 전용 공업, 일반 공업, 보통 상업지, 보존 녹지, 생산관리, 보존용지, 농림시설 및 자연환경보호시설 외의 지역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청사는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되며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를 피하여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중추적 시설은 시공구 전체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단독형으로 결정하고, 국지시설인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결정한다. 우리가 이용권이라고 얘기하면 뭐 읍사무소, 그리고 뭐 도심에서 보면 예전에는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요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제가 유학 가서 그게 좀 바뀐 관계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시군의 공간 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 및 기상 조건이 적합한 곳. 도시지역 이외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3km/를 초과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20% 이상은 원형지를 보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골프장 및 스키장을 함께 설치한 경우는 6km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우린 해배를 쓰는데 km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법에서는. 학교는 통학 범위 내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막 안마 이런 것들, 유흥업소가 있으면 학교는 설치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시설들도 설치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중심 상가를 피해서 이렇게 만들게 돼 있고, 숙박시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호텔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이 호텔을 경복궁 앞에 짓는 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한번 이슈화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취소됐을 겁니다. 그래서 호텔 경복궁 주변 옆으로 해서 고층 호텔이 들어있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꾸는 시설로 갔고요. 도시 방제 시설에는 하천시설, 하천법에 의해 국가 1급, 2급 하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을 의미하고, 하천은 단독으로 방제에 기여하도록 저수지, 유수지, 배수지 상호 연계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유수지는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되고요. 유수시설은 집중 강우로 인해 배수량 조절을 하고 이를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죠.
저류 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는 시설이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됐던 게 도심에 깊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이런 식의 유류지를 넓게 확보를 못하니까 도심 내에서는 좁고 깊게 파가지고 유류 시설을 만들다가 구로동에서 그 시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시설 관리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면 그런 시설들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및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등이 있고, 이것들은 다 기피 시설이죠. 근데 공동묘지나 납골시설 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그 뭐라 그러지? 이득을 많이 주는 시설이긴 하죠. 혐오 시설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도 다양하게 많은 우리가 그 이용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죽는 사람이 많고 태어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걸 설치한 시군구 자체 내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독축장은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교통에 편리한 배수와 오물 처리가 원활한 곳에 만들고요. 종합의료시설은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급 환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심부에 만들고, 시각적으로는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은폐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하수도는 도시 하수도가 있고요.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배수,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처리하는 것이죠. 공공하수도는 주로 시가지에 하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저류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유역하수도는 공공하수도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받아서 다시 처리하여 이제 종말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하수도 기본 계획은 목표 연차보다 보통 20년을 채용하고 있고, 계획 오수량은 5년에서 10년의 강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 광고 또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집중 하수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수도는 땅 가운데 깊이 묻어서, 그러니까 하천 주변으로 옆으로 깊게 묻어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야 오배수 처리가 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쓰레기 분류, 일반 폐기물은 가정 폐기물, 도시 시설 폐기물, 일반 폐기물이 있고, 산업 폐기물엔 건설 토목, 제조업 폐기물, 1차, 3차 산업 폐기물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의료 폐기물도 들어가겠죠. 용수 및 동력 확보, 자동차 접근이 용이하고 운송 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공, 학교, 연구, 의료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접근하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고 있고요. 인근 토지 이용은 풍향 및 배수를 고려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냄새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풍향이 중요하고, 토지는 이 쓰레기를 이게 썩다 보니까 그 침출수가 나오면 그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토지 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매립지 처리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에
습저지대 협곡, 계곡, 유수면, 매립지, 예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수질 오염 방지에서 폐수 종말 처리, 축산 폐수 처리, 분뇨 처리 시설, 축산 공공 처리 시설, 폐수 처리 시설이 있고요. 폐차장은 요새는 좀 많은 이익을 남기는 시설이 됐죠. 어떤 면에서 중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 보면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물센터죠. 그래서 여기 정수를 하고 오폐수 처리를 해서 다시 상수 처리를 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뭐 사료시설이나 뭐 그 차량 기지역 이런 것들로 해서 쑥 둘러싸 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나름 그 물재생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사용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림 주변에 녹지까지 만들어서 좀 감춰 놓는 효과가 있죠. 뭐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요 뒤에 영상을 하나 제가 이제 붙여 놓을 텐데, 그거는 제가 아마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도시 시설물 중에 그 시군구가 강제적으로 보전 녹지로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묶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소원에서 불법이다 이래서 이제 시군구가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개발권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대로라면 대전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장기 미집행공원이 21곳이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본격적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 윤혁준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이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2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전국 공원 시설은 자동 해지, 부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공원은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전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된 도시공원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데요. 특히 이 특례사업은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을 투입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민간 추진자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 구성 요건이라든가 어떤 제한 여건을 봐서 제안을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에서는 현재 4개 공원 5개소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된 이후 발생될 문제. 공원 지역이 해제되면 말 그대로 공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자연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적 갈등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결국엔 민간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해제가 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던 어떤 공원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이 훼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여건이, 그 재정의 여건이 여러 어떤 용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4개 공원 5개 사업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시는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실시되는 2020년 7월 전까지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활기찬 하루 잘 보내시고 우리 5월 어린이날 쉰 다음에 수업 들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찌 되었건 다음 주 우리 다음 주는 휴일이 없죠. 여러분들 어찌 되셨던 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 제시어는 저걸로 할게요. 우리 어제 있었던 어린이날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